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토요일 날 공부하러 오신 분들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저희가 원래 주제가 존재 이유잖아요. 근데 저희가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주변 환경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라는 것은 저를 잘 반사시켜서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 이제 이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좀 더 이해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스스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자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문자가 오네요. 네. 세팅 후 안내 드릴게요. 하여튼 뭐 잠깐 시간을 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황스럽네요. 벌써 1분 갔는데 제가 또 오늘 강연하는 내용들을 또 다른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도시가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항공사진으로 보게 되면은 뭐 거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그냥 그나버려 그 밥이죠. 맨날 아파트 있고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 공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4인 가구가 제일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년 사이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져서 약 한 25% 정도가 1인 가구예요. 한 2020년까지는 거의 한 30%에 육박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4인 가구 기준으로 됐을 때 저희 중산층의 삶의 모습입니다. 3베이 아파트로 되어 있고 방 3개 있는 30평형대 아파트죠. 이런 데서 살 경우에는 보통 자기 방을 쓰고 나서 거실과 부엌 쪽 공간을 같이 합쳐서 씁니다. 그러면 약 한 20평 정도를 제가 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인 가구가 됐을 때 문제는 원룸에 다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6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되게 더 작은 공간.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4인 가족으로 살 때보다 한 3분의 1 정도의 면적이 줄어든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4인 가족으로 살 때는 방문만 열고 나가면 다른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1인 가구일 때는 우리는 대부분 다 친구들을 SNS를 통해서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나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난다는 거예요. 4인 가족일 때는 다른 세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뭐 남녀 성비도 다르게 만날 수 있지만은 SNS를 통해서는 자기랑 비슷한 생각,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좀 다양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이 저희가 보통 고시원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교도소 독방의 모습이거든요. 거의 사실 그 구분이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건축적으로 봤을 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 똑같은 조그만 방에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파크가 있고요. 여기서 한 13분만 걸어가면 타임스퀘어가 나오고 한 6분 걸어가면 브라이언 파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게 계속해서 공원이 연속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km 내에 10개의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과는 한 1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걸어서는 한 13분 정도 되면 다음 공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사는 방이 작아도 공원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 되고요. 거기서 지금 지겨우면은 한 13분만 걸어가면 또 다른 공원이 있다는 거죠. 서울의 경우를 제가 대표적인 공원들을 보면은 일단 하늘공원이 있고요. 1시간 정도 걸어가야 선유도공원 나옵니다. 1시간 걸어가 여의도공원 나오고요. 그게 분포가 보시면은 한 15km 내에 9개의 공원이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간 평균 거리가 4km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1시간 걸려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타고 가야 된다는 소리고요. 공원 옆에 주차장도 없으니까 사실 오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원이 있긴 한데 그게 제일 쓰임새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걸 누가 해결해 주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니까 그거를 사실은 카페들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카페의 숫자가 제일 많은, 커피숍 숫자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4인 가족으로 살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친구를 불러올 수가 없고 혼자 살면 집이 좁으니까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려면은 돈 내고서 커피숍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숍은 사실은 커피를 파는 데라기보다는 그냥 숄텀으로 장소를 그러니까 렌탈해 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000원 내고서 3시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커피숍에서. 그런 비즈니스가 되게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노래방, PC방, 게임방, 멀티방 뭐 많죠. 찜질방도 있고 각종 방 문화들이 많아요. 모텔방 같은 경우도 대시를 통해서 몇 시간씩 시간 단위로 쪼개서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가 발달한 이유는 우리에게 정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커피숍들은 우리한테는 단위 시간당 돈 내고 빌릴 수 있는 거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삶의 행태들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마당이 있는 곳에 살았거든요. 마당은 사실은 사계절도 바뀌고 시시각각으로 햇빛도 바뀝니다. 또 이런 사적인 외부 공간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런 마당도 있었고요. 또 골목길도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는 거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거의 뭐 안방처럼 사용을 했어요. 저 할머니도 거의 마당, 거의 골목길에서 이웃들하고 떠드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런 공간을 영위하다가 지금은 아파트로 대부분 다 이사를 가시면서 대부분 다 실내 공간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비 오는 날 비를 하나도 안 맞고 다닐 수도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가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실내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은 핫플레이스라고 하던 때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코엑스몰 같은 데가 되게 핫플레이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익선동이나 경리단길 같은 그런 외부 공간들이 핫플레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그 시간들을 다 실내 공간에서만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이유에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마당이 있다고 치면은 계속해서 계절이 바뀌니까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거실들은 마당 위에다 지붕을 덮고 그게 거실이 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마당이 지금의 3베이 아파트의 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실과 마당의 차이는 뭐냐면 마당은 변화하는 자연이 있지만 거실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벽지도 똑같고 형광등 불빛도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유일하게 변화가 있는 곳은 텔레비전 모니터 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무의식적으로 집에 가면은 TV를 켜는 이유가 뭔가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늘어나고 점점 모니터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면은 공원이 또 이렇게 부족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우리 서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녹지는 되게 많아요. 뭐 뒤쪽에 북한산, 관악산, 남산, 청계산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녹지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공원이 부족하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경사지로 돼 있어서 그래요. 모든 녹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녹지 공간이 경사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친구랑 같이 청계산을 가서 3시간 정도 등산을 하고 왔는데 기억나는 건 그 친구 등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녹지라는 거는 그 센트럴 파크를 보시면 평지로 돼 있잖아요. 그럼 마주 볼서 앉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경사지는 사람의 행동에 제약을 줍니다.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가 제대로 이렇게 공원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 녹지밖에 없는 거예요. 앉아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센트럴 파크가 다 좋은 거냐? 사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센트럴 파크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너무 커요. 이게 좁은 편의 그 길이가 한 8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보시면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주변에 빌딩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말 좋은 그런 공원이죠. 도심 속에 있지만은 거의 도시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이에요. 밤 되면은 깜깜해가지고 누가 죽여서 묶어놔도 모를 정도로 위험합니다. 밤에 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근데 반면에 이거를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계획안을 보시면은 되게 작아요. 보스턴 커먼이라고 보스턴에 있는 공원인데 옴스테드가 설계한 보스턴 커먼은 사이즈가 작아서 공원에 가면은 주변에 빌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별로 안 좋은데요. 대신에 밤에 가면 안전해요. 주변에 빌딩들이 불이 켜지기 때문에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원을 내려다본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시를 받는 공간이 되게 안전해지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제가 외국 건축가들한테 자랑하는 거는 한강 시민공원입니다. 이 한강 시민공원을 보시면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쫙 있잖아요.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불빛들 때문에 한강 시민공원은 새벽 2시에 가도 안전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공간은 사실 사이즈는 적지만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감시를 받아서 안전해지는 공간이다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감시받는 공간은 안전해진다. 근데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쳐다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공간이 학교 운동장입니다. 이 학교 운동장은 거의 유럽의 광장보다도 분포가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상 동동체에게 돌려주자고 해서 담장 허물기 운동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애들이 뭐 이렇게 유괴당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담장을 둘러싸고 보안관까지 두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럽의 광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유럽의 광장은 광장 주변에 가게들이 많아요. 카페와 레스토랑과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거기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 광장이 안전해지고 밤에도 쓸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학교 운동장 주변에 만약에 우리가 문방구라든지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쭉 배치가 돼 있으면은 문방구 주인 아줌마가 계속 운동장을 쳐다보기 때문에 안전해질 수 있어요.
방과 후에는 주민들이 와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가 광장처럼 쓰이면서 공동체의 중심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계획을 좀 잘못했기 때문에 있는 공간도 제대로 못 쓰고 거의 조기 축구의 아저씨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리가 건축 공간 구성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리가 더 걷고 싶은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데이트 코스를 정할 때 보통 강남 테헤란로 걷자 이런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홍대와 피카소 거리라든지 아니면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아니면 명동 이런 데를 선택을 하죠. 이런 거리들이 왜 더 걷고 싶은 거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가게 입구의 숫자하고 상관이 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게 입구의 숫자를 한번 세봤습니다. 공식을 이벤트 밀도라는 공식을 만들었는데 홍대 앞에 가게를 제가 그 수노래방에서부터 한 120m 구간을 쭉 재봤더니 1층 가게가 한 16개, 2층 가게로 들어가는 게 한 4개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특별한 게 가운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너편 쪽 가게도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가게 입구의 숫자가 몇 개냐면요.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으로. 네, 됐습니다. 아이고, 가게 입구의 숫자가 34개가 나와요. 홍대 앞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다른 거리들도 제가 조사를 쭉 해봤어요. 홍대 앞 거리가 34개, 명동이 36개, 강남대로 14개, 테헤란로 8개. 근데 테헤란로 8개도 뭐 그나마 뭐 누구 사옥 빌딩이든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게 입구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람블라스 거리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약 한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가게 입구가 한 30개 이상은 나올 때 걷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마치 텔레비전 채널이 많은 리모컨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5개짜리 채널 리모컨하고 100개가 넘는 케이블 방송 리모컨이 있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택권이 많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율권과 나한테 권력이 이양되는 거기 때문에 100m를 걸어가더라도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거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가게 입구의 숫자는 텔레비전 채널 숫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동이나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시속 4km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2.5초당 한 번 텔레비전 채널이 바뀌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텔레비전 채널 100개라도 사실 볼 거 없는 건 똑같은데 그걸 계속 채널 돌리다 보면 재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서 자주자주 바뀌어야 돼요, 채널이. 그러니까 가게가 계속해서 바뀌면은 초당 한 2.5초당 한 번 채널이 바뀌는 게 명동이고요. 테헤란로는 제가 계산해 봤더니 11초당 한 번 바뀌는 텔레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주 바뀌는 채널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적이 되는 거가 누구냐면은 저는 우리나라 도시의 공공의 적이라고 보는 게 상가입니다. 이 상가가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게 반포 자야 아파트 단지거든요. 되게 좋아요. 1층에 가면은 차들이 하나도 안 다니고 그냥 공원처럼 돼 있어요. 문제는 주변에 몇 킬로에 달하는 아파트 담장이 다 그냥 아무런 것이 담장밖에 없어요. 유일한 입구 하나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담장이니까 길거리에 사람도 한 명도 안 다니잖아요. 가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서. 그 많은 가게는 다 어디 갔느냐? 걔네들은 다 코너에 있는 5층짜리 상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머리 자르고 다 하다가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고서 다른 상가에 가서 차를 세우고 또 친구 만나고 또 차 타고 딴 데를 또 가고, 그러니까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영향 평가하시는 분들은 차선폭을 넓히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심의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연면적이 늘어나지만은 자동차를 위한 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연도형 가로가 돼 있었거든요. 부반포라든지 동부이천동 같은 데는 연도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걷고 싶은 그런 거리를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대형 유통회사들이 돈 버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통회사하고 자동차 회사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 지어지고 있는 100층짜리 넘는 건물이 두 업종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를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그냥 이런 상가를 만들어도 좋은데 그 앞에 이런 그 큰 공지가 있잖아요, 도로가. 거기에다가 제발 그 주변에다가 가게 입구만 좀 많이 놨으면 좋겠어요. 롯데월드 같은 데는 300m에 입구가 3개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입구를 많이 내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저 넓은 사이드워크 인도 면적이 광장처럼 쓰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세계사를 통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보시면은 비잔틴 왕국까지 해서 한 1000년 넘게 갔죠. 한 1400년 갔나요? 어마어마하게 갔는데 몽골 제국은 한 9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왜 망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학자들은 썰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건축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몽골 그 제국들 그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건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텐트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반면에 농업 경제의 기반을 뒀던 로마 제국은 정복지마다 가면은요 항상 콜로세움을 지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하나씩 지었어요. 정복지마다. 그럼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제국의 운명을 결정을 하느냐? 일단 먼저 몽골 제국을 보시면은 얘네들 말을 되게 잘 타요. 그러니까 말을 잘 탄다는 얘기는 시간 거리를 단축하는 데는 도사예요. 전쟁하러 갈 때 자기가 말 한 마리 타고 가고요. 뒤에다 한 마리 묶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멀리까지 가서 전쟁을 해서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는 데는 좋아요. 엄청나게 멀리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까지 빨리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지는 넓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가지고 텐트만 치고 있다 철수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누가 있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보면 항상 신화적인 존재예요. 신화적인 두려움의 존재.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켄타우로스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위에는 사람, 밑에는 말인 경우. 근데 그게 그 그리스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 기마민족이었던 스키타이족을 보고서 생겨난 공포심 때문에 만들어진 거래요. 바람처럼 와서 살육하고 낙탈한 다음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가고 난 다음에 항상 두려운 신화적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반면에 로마 제국은 콜로세움을 지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 콜로세움이 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냐? 그거는 우리가 고인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인돌을 보면 우리 국사책에 5학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저는 이거 왜 지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이 고인돌, 이 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한 10km 떨어진 데에 있는 돌인데 바퀴가 발명되기 이전에 이 선사시대 때 이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한 100명 되는 장정들이 숲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통나무를 만든 다음에 돌 앞까지 끌고 와서 돌 앞에다가 깔은 다음에 바위를 얹어서 밀어갖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작은 돌이 밑에 있고 큰 돌이 위에 있잖아요. 작은 돌은 보시면은 땅을 파가지고 저건 수십 명이 힘을 합치면 세울 수가 있는 사이즈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이렇게 땅속으로 끼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세워 있는 돌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끼워 넣었단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두 개의 돌을 세우고 나서 그 두 개의 돌이 서 있는 그 위에까지 흙을 다시 쌓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언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통나무 위에다 큰 바위를 얹어서 끌고 온 다음에 얹고 나서 다시 흙을 다시 파냅니다. 연락이 무식한 방법이에요, 진짜. 그 프로세스 뭐 흙 다시 쌓았다, 흙 다시 파냈다가. 근데 이걸 누가 지을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자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100명 정도를 한 6개월 정도는 부릴 수 있는 권력자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용도는 뭐냐? 이걸 하나를 딱 짓고 나면은 옆에 마을에서 한 50명 데리고 전쟁을 했다고 왔을 때 이걸 딱 보고서 자기가 만든 고인돌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 자식 나보다 센 놈이구나 하고서 전쟁을 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 예방의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돌을 옮겨서 만든 이런 건축물들은 거성 문화들은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건축을 할수록 더 강한 권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로세움이 무겁기 때문에 권력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군대가 철수를 하더라도 몇십 명만 남아 있어도 로마 제국을 두렵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스톤인지라든지 피라미드나 뭐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든지 아니면 만리장성 같은 거, 이것도 한 군데 뚫리면 끝인데 9,000km나 쌓아서 만든 거예요. 내지는 이런 티칼의 피라미드 같은 이런 건 다 자기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만드느냐? 생존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전쟁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한 과시인 거죠. 그러니까 과시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한 과시의 원리를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가 사람이 담배를 피는 이유를 되게 재미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담배 피는 이유를 아프리카의 가재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이게 초식 동물이고 달리기가 되게 빠릅니다. 이 달리기 빠른 애가 사자가 잡아먹는데 사자는 달리기가 느리다 보니까 이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 가젤의 맨 뒤에 뒤처진 애들만 잡아먹어요. 병약한 애들만. 그러니까 건강한 가젤들은 사자가 배불러서 쉬고 있을 때 그 앞에 가서 쓸데없이 껑충껑충 뛰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계속 낭비를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힘을 낭비하고 뛰어도 너가 나 잡으러 올 때 도망갈 만큼 충분한 힘이 있다. 난 정말 건강한 가젤이다. 그러니까 날 쫓아오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광고협회에서 아무리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담배를 피는 사람의 심리는 이렇게 몸에 해로운 담배를 피워도 나는 괜찮을 만큼 센 놈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술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자기가 술 잘 마신다고 못 먹는 술 계속 딴 사람 먹이는 사람들, 그 심리는 난 너보다 세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몸에 해로운 술을 마시고도 나는 멀쩡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비슷한 메커니즘이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은 이런 거 생존을 위한 것이 일부 여성분들, 돈 많은 일부 여성분들에게는 명품백으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명품백 같은 거 하나를 딱 들고 나가면은 이게 얼마짜리냐면요, 한 1,400만 원짜리래요. 이 백이 어마어마한 거. 이런 거 한번 들고 나가면 거의 동창회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백의 색깔입니다. 색깔이 오렌지색이잖아요. 오렌지색을 1년에 몇 번이나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한 10번 들고 나가면 많이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에르메스라는 백 1,400만 원짜리 백인데 이 브랜드는 막 오렌지색, 하늘색 이런 색 백을 만들거든요. 1년에 10번 들고 나가는 백. 근데 반면에 우리가 똑같은 명품이라고 하는 루비통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이나 블랙이에요. 그런 색깔 백은 한 1년에 한 250일은 들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은 200만 원하고 1,400만 원 7배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효용 가치를 따지면 한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백 한번 들고 나면 끝나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쓸모 없는 데도 돈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열흘밖에 안 들고 나가는 데다가 1,4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는 반증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생필품에다가 돈을 쓰면은 전혀 과시가 안 돼요. 동창회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들고 나간다고 해서 전혀 과시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다이아몬드, 이게 씹어 먹을 수도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에다가 2-3천만 원씩 쓴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돈이 많다,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도 그래요. 피라미드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과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쓸모 있는 용도면은 아무런 과시가 안 됩니다. 죽은 사람 무덤에다가 20년 동안 뭐 전 국가의 재산을 대부분을 다 탕진하면서 만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과시를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피라미드를 지은 놈이 엄청 센 놈인 건 알겠는데 피라미드를 지은 파라오 왕하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지은 진시 황제하고 둘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 MGH는 위치 에너지죠.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예요. 두 개가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고인돌 같은 경우에 큰 무거운 한 10톤짜리 돌이 한 3m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10톤 곱하기 G 중력가속도 9.8이죠. 곱하기 높이 3m에서 위치 에너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치 에너지 값을 가지는데 그걸 만들기 위치 에너지를 가진 이유는 100명이나 되는 애들이 6개월 동안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운동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런 브루스 칼리파라든지 아니면 쌍둥이 빌딩이나 롯데타워나 현대 지비스타워 이런 빌딩들 모든 건축물들은 사실은 누군가가 돈을 써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위치 에너지를 바꾼 결정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으면은 같은 값의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센 놈인지. 그래서 기준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파라오가 만든 이 이집트의 그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모델링을 한 다음에 건축 재료가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똑같은 재료라고 가정하고 밀도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부피값으로 질량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4m 단위로 쪼개고 나서 그 부피값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중력가속도 9.8은 뺐어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총합을 쫙 구하면은요 한 9,400만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피라미드 하나가. 얘를 기준점으로 놓고서 다른 문화권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스톤인지가 한 0.00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라트가 0.006이 나오고 피라미드가 1이고 만리장성이 2.3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파라오보다 2.3배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약간 이게 내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공정한 비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리장성은 사실상 그 명나라 때 도자기를 판 돈을 가지고서 그 은을 수출 대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증축을 좀 했고요. 진시 황제가 처음에 지을 때에도 기존에 있었던 성들을 좀 연결해서 완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추 제가 볼 때는 파라오랑 진시 황제랑 둘이 비슷한 정도의 그 위계를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대 건축물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이 7.4 정도 되고요. 부르즈 칼리파가 한 3 정도 되고, 그다음에 롯데타워가 한 2.6이 되고요. 현대 GBC가 8.9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롯데타워랑 현대 GBC타워가 둘이 높이가 똑같아요. 한 2m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2.6과 8.9라는 3.4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롯데타워가 위로 갈수록 좁아져서 그래요.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질량의 높이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층부에 큰 매스가,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세져요. 반면에 현대 JBC 타워는 똑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맨 오른쪽에 하늘색 부분만큼의 부피 차이가 나요. 상층부에서. 그래가지고 롯데타워보다는 현대 GBC타워가 3.4배 높은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 값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계산 공식이 맞는지 이게 정말 정확한 방법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검산을 위해서 그날의 두 그룹의 주가 총액을 구해봤어요. 그때 롯데 그룹이 29.42조 원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100.21조 원이 나와요. 계산하면 정확하게 3.4배의 차이가 납니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똑같이 나와요. 네, 경이롭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꼭 박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희한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높은 매스가,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을수록 더 많이 위치 에너지가 세지면서 과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빌딩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에 지어진 CCTV 사옥입니다. 그러니까 과시욕이 센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지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 덩어리가 있잖아요. 저 똑같은 부피의 덩어리가 만약에 1층에 놓여져 있으면 아무런 과시가 안 됩니다. 저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해 보이면서 과시가 돼요. 저런 가분수형 건물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과시욕이 센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가 설계를 했는데 제가 아는 인간 중에 제일 과시욕이 센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친구 말이 재밌는 게 자기 이상하게 찾아오는 건축주들이 졸부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시욕이 좀 센 사람들이 와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축에만 이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건축뿐만 아니고 헤어스타일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스프레이 머리를 막 볼륨을 계속 올리려고 하잖아요. 윗부분. 왜냐면 인체에서 왼 위가 제일 높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을수록 볼륨이 클수록 과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머리가 빠지고 대머리가 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각 시대별로 헤어스타일을 보시면은 권력자가 대머리가 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숨기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 상투를 보시면은 옆머리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다 높게 머리를 탁 타가지고 쌓아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마를 가립니다. 대머리인 걸 숨기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갓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하고 제일 비슷한 말총으로 갓을 만들어서 볼륨감 있게 위에다 높게 써요. 양반들의 갓은 높고요. 중인들의 갓이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권력의 위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더 센 놈인가를. 여성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성분들은 가채라는 헤어스타일을 썼습니다. 머리를 따가지고 둘둘 말아서 머리 위에다 얹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루이 14세든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다 가발을 쓰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대머리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청나라 때 변발 같은 걸 보시면은 권력자가 대머리가 돼서 젊은 애들끼리까지 다 대머리로 만든 그런 하얀 평준화형 헤어스타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몽땅 다 평등하게 다 대머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헤어스타일부터 패션부터 건축까지 일맥상통하는 어떤 본능이 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저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전체주의적이 돼가고 다양성을 점점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SNS의 예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게 되면은 메아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끼리 인터넷 채팅방에서 계속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게 정말 전체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 저는 흔히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 뜻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맨날. 근데 투표하면 맨날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49대 51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자기의 생각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게 자기네 당원들끼리만 얘기해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다르면 술상을 뒤집어 엎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지금은 SNS 친구들끼리만 모여요. 자기랑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친구를 끊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국민들끼리 점점 소통이 줄어들고 있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성도 인정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전체 일부가 되려고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큰 역할을 하는 게 학교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건축, 학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 건축이 문제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근대화의 산물이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학교입니다. 이것들이 근대화가 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이 발명들이 지난 100년 동안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는 거의 다 바뀌었어요.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학교는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저희 아버지가 다닌 학교나 내가 다닌 학교나 우리 아들이 다닌 학교 똑같아요. 한 지난 60년 동안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게 우리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7, 80년대 때 초중고를 다녔는데 그때는 방과 후가 되면은 집에 가서 마당에서 놀건지 아니면 골목길에서 놀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았어요. 저는. 지금 아이들은 어떠냐? 신혼부부들이 첫 번째 집은 다 아파트를 삽니다. 아이들이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다 아파트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파트는 마당이 없어요. 거실이 있고 골목길 대신에 복도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부 공간이 없는 데서 7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생활하다가 방과 후에는 상가에 가서 학원을 다녀요. 이동할 때에도 봉고차를 타고 다녀요. 24시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공간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하루 중에 몇십 분 정도나 하늘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 친구들 보면은. 또 하나 문제는 지난 40년 동안 1인당 학생들의 평균 실내 면적 사용량은 7배가 늘어났어요. 각종 특별활동실, 식당, 체육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배나 늘어났는데 그게 다 실내 면적으로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볼륨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니까 학교 부지는 똑같고 운동장은 꼭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가 점점 고층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운동장 하나에 한 4, 5층짜리 건물이 들어가는 걸로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동장 하나 있고 4, 5층짜리 건물이 있고, 왼쪽은 교도소고 오른쪽이 학교예요. 거의 구분이 안 갑니다. 제가 볼 때, 건축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시설이 딱 두 개예요. 교도소하고 학교. 둘 다 담장 넘으면 큰일 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학교는 애들이 월담 못하게 하려고 담장 위에다 전기줄까지 걸어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하지만은 학생들을 12년 동안 수감 상태로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 공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똑같은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6학년, 고3 때까지 거의 똑같은 교실을 12년 동안 반복해서 가는 거잖아요. 직사각형의 교실 안에서 그게 한 50개쯤 모여 있으면 오른쪽에 보시는 학교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저런 데서 12년을,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12년을 생활한 아이들은 졸업한 다음에 판상형 아파트를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똑같은 교실에 3학년 4반에서 수업하던 애들은 나중에 판상형 아파트 304호를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다 이사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저런 학교를 볼 때마다 약간 양계장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양계장에다가 애들을 가둬놓고서 그 다음에 못 나오게 하고 거의 똑같은 데서 12년을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닭처럼 사육당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모의 주잖아요. 거기서 맨날 책으로 지식만 계속 먹이고 있어요. 우리는 체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뭐 꿈을 가져라, 뭐 창업을 해라, 도전적으로 살아,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우리 어른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양계장에서 닭으로 12년을 키운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공간으로 아이들을 어마어마하게 망가뜨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층화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정신 나간 애가 4개 층을 뛰어내려가서 운동장에서 1분 쉬다가 다시 뛰어오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나가요, 바깥에. 계속 교실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건물은 저층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에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한 반 학생들이거든요. 남녀 반반씩 한 30명 정도 돼요. 이 중에서 이 빨간색 칠한 학생들이 축구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운동장을 다 써요. 그나마 있는 외부 공간을 이 친구들이 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하고 얌전한 남학생들은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무 밑에 앉아서 조용히 책 보고 싶은데 막 축구공 날라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예 그런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보시면은 학생들 중에서 제일 권력을 가지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권력 가진 애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축구하는 운동장하고 공부하는 교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학교 건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권력의 위계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나머지 그렇지 뭐 축구 잘 못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12년 동안 얼마나 피폐한 상태에서 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1, 2층짜리 주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층 주거에 사는 사람들보다 친구가 3배가 많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1960년대에 만들어진 연구인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 똑같은 미국 사회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은 왜 서부에서만 나오고 동부에서는 안 나올까 생각해 보셨어요? 항상 그래요. 혁신 기업들은, 실리콘밸리는 항상 서부에서만 나와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 건축가적인 관점에서는 서부에 지진이 많아서 그렇다고 봐요. 지진이 많으니까 고층 건물을 못 지어요. 저층형 건물밖에 지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3배가 많고 시너지 효과가 많이 생기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맨하탄에다가 사옥을 지으면 30층짜리 빌딩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30등분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야지만 갈 수 있는 층간은 소통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서부에다가 사옥을 지으면은 한 5층짜리 사옥으로 되는 거거든요. 애플 사옥처럼. 그러면 훨씬 더 소통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는 좀 더 저층화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세종시에서 운 좋게 메스터 아키텍트, 그러니까 총괄 건축가라고 그래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공원, 그다음에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동사무소 같은 거죠.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단 하나의 그 블락을 설계를 하는데, 그때 주요 핵심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운동장을 바깥으로 공원으로 빼낸다예요.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가운데 공원으로 빼내면은 아이들은 지금처럼 방음벽 옆에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고 숲속에서 축구를 하면서 뛰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이 운동장은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먼지 날리는 그 운동장 주변을 뺑뺑이 도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km, 1.5km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이 안에 있어요. 단지 안에. 그쪽에서 생활할 수가 있고요. 운동장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비로소 그때부터 저층화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낮아지면서 1, 2층짜리 건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실 바로 앞에 마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채로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여러 개로 쪼갭니다. 쪼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마당이 나오게 해서 이런 식이죠. 1학년 때는 오른쪽 사진이 잘려서 안 나오는데 뒤로 돌려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건물들이 삐뚤삐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는 삼각형 마당에서 놀다가 2학년 되면 사각형 연못 있는 마당에서 놀다가 3학년 되면 빨간 지붕 마당에서 놀다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혹은 1교시 끝나면 연못 있는 마당에서 놀다가 2교시 끝나면 세모난 마당에서 놀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체험들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학생들에게 자연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학교는 현재 자연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특히나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은 현대인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이유가 자연이 없는 마당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저는 스마트폰과 게임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얘들이 가는 모든 공간들이 다 인공의 환경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를 찾아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 보고 게임 많이 한다고 야단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12년 동안 똑같은 칠판 하나 있는 그런 교실 상태에서 애들하고 교우 관계를 맺는 거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계절을 느끼면서 친구들을 그 안에서 만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교우 관계와 인간관계와 인격이 형성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우리의 학교 교실들은 천정고가 2.6m로 친절하게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는요, 3.3m 이상이 됐을 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교실들이 천정고가 높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는 천정고가 낮아도 밖에서 뛰놀면서 창의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 2.6m, 아파트에 가면 2.4m, 계속 그 천정고에 억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넓은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버 스페이스 안으로. 그 아이들이. 우리가 걔네들을 그쪽으로 밀어넣고 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건축이라는 게 천정고가 높고요, 마당이 있어서 하늘을, 무한대의 그런 하늘 공간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살다가 주택에 살다가를 번갈아 몇 번을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주택에 살았을 때만 좋은 추억들이 있고 기억이 나고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내 아름다운 내 집에 이런 추억이 있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건물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 건물 똑같아요. 우리 학교 건물이 휴먼 스케일을 보시면은 보통 4층짜리 학교 건물이라고 하면은 휴먼 스케일이 한 570배 정도의 사이즈를 가집니다. 그런 학교 건물을 보면서 내 집 같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은. 그러니까 그거를 쪼개서 작은 집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실들을 서너 개 합쳐서 주택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주택 앞에 마당 같은 공간들을 애들한테 줘서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이 사실은 좋은 기회가 왔어요. 뭐냐면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줄면서 교실이 많이 빈 교실이 나옵니다. 그 빈 교실을 뭘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교실을 아예 부수고서 거길 테라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잠깐씩이라도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계획을 배치를 해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이 PT를 할 때 교육부 사람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행복청, 세종시, 교육부, 그다음 또 뭐가 있었죠? LH. 네 군데 기관이 합쳐서 MOU를 체결하고 일을 하는 거였는데 교육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보고서 기절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애들을 오른쪽처럼 배치를 하면은 저 뒤에 가서 누가 때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애들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은 어떠냐면은 학생들을 교도소하고의 죄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애들은 감시하고 통제하고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보시면은 저 때만 하더라도 교복 자율화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 교복 똑같은 옷 입고 다니죠. 저 때만 하더라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친구들끼리 반찬도 뺏어 먹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요리 못하는지도 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서 먹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어디가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교도소가 그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음식을 배급받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교도소 같이 만들고 있어요, 학교를.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문제가 제가 이렇게 보면 왼쪽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뭐랄까요? 일반적인 학교의 배치죠. 보통 운동장 하나 있고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저는 정문으로 딱 들어서면 한눈에 모든 공간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100m를 뛰어간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그 공간은. 옆으로 뛰어가서 봐도 똑같고. 그런 데서 여러분 12년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학교를 졸업한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제가 창의적인 아이를 만들 이런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2.6m 천정고에서 애들의 창의력을 다 없앤 다음에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지 그러고서 맨날 창의력 학원에 보내지 마시고 그냥 교실을 좀 천정고를 높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학교 교실은 계속해서 풍경이 바뀌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들었던 마스터 플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돼 있는데, 이런 학교 마스터 플랜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정도 싸우고 나서,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 같은 거죠. 저렇게 만들면 뭐라 그러냐면요, 교수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특별활동실 교실 이동이 많기 때문에 비를 맞아서 안 된다, 이동할 때.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내가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비 안 맞게 아케이드를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이러면 애들이 추워서 안 된대, 겨울에 실내로 연결해 줘야 된대.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2층으로 내가 연결해 줄게. 그랬더니 1층 애들이 추워서 안 된대. 뭐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쇼핑몰 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형 쇼핑몰에 그냥 애들을 다 때려 넣고서 관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교 건축을 보면서 좀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 복도가 되게 넓어요. 복도가 왜 이렇게 넓은가, 이렇게 폭이 한 3.6m, 8m 이래요. 다른 데보다 한 2m 정도면 되는 복도 폭이 없는, 물론 이동을 순간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교수님 애들이 여기서 뛰놀기도 해야죠, 그러는 거야. 근데 속으로 정신 나갔구나 이 사람이. 애들을 복도에서, 마당에서 놀게 해야지 왜 복도에서 놀게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점점 실내 연면적이 비대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교들은. 그래서 제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 윗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세종시의 교육감님을 만나서 그분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이 아이디어 왜 이렇게 좋은, 이거 10년 전에 했었어요, 세종시에서.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 밑에 계신, 옆에 계셨던 그 교사 선생님들도 자기가 교육 프로그램을 바꿔서라도 정말 이런 데서 애들을 키워보고 싶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누가 끝까지 반대하냐면은 교육부의 시설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보수적이에요. 안 바꾸고 싶어 하세요, 그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뭐였냐면은,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실화인데, 제가 학교가 좋다라는 걸 계속 설득을 드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학교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이 학교만 너무 좋아지면 우린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형평성이 깨진다. 그래서 딴 학교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사립학교 가셔야시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학교가 바뀌지 않는 이유예요.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이게 학교 건축이라는 거가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체육관 하나 지어주면 우리 학생들에게 모든 좋은 학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 이제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에게 자연을 빼앗고 얼마나 애들을 피폐하게 정서적으로 만들고 전체주의 양식을 주입시키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사실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 제가 공모전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공모전을 해서 실질적인 그 건축 디자인을 받아야 돼요. 8개의 팀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딱 드는, 이 마스터 플랜을 제일 잘 이해하고서 디벨롭을 시킨 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이 심사를 딱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당선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심사 딱 하니까 1착으로 떨어졌어요, 걔가. 1차 투표에서. 왜냐하면 심사위원 8분 중에 4명이 그 사람들한테 꼴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뽑고 싶은 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많은 재능 있는 건축가들이 많지만은 우리나라의 학교 건축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길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심사위원 공모전을 통해서 하는데, 공모전에서 맨날 떨어져요, 좋은 안을 낼수록. 그러니까 이거를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학교가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자연에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사실은 좀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책임 있는 건 뭐냐면, 한 사람당,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당 한 10명한테 이 얘기를 전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진짜 우리나라의 그 학교 건축은 정말 교도소랑 비슷하구나. 그리고 꼭 전하세요. 10명씩 전하고 그 사람이 또 10명씩, 거의 행운의 편지 분양.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온 국민이 제가 볼 때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거 갖고 저는 저 광화문에 촛불 시위하러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는 안 바뀌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바뀔 때 저희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성도 인정할 수 있고 새로운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딱 말씀드렸듯이 똑똑한 애를 키우고 싶은 게 아니고 정상적인 인격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윈스턴 처칠이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그게 정말 명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 공간을 만들지만은 그 건축 공간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조종을 합니다. 아까 보셨 운동장도 보고 걷고 싶은 거리도 보셨고, 건축 공간들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거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조종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건축이 공간이 어떻게 사람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좀 아시고 그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식의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